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대답을 하시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연구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한 350만 원 정도는 350. 필요한 거 아니냐. 뭐 더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타겟팅하는 거는 풍족한 노후 생활을 즐기려면 월에 한 350만 원 정도는 좀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짜놓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나한테 연금 자산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중에 노후에 얼마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라는 거를 아는 게 제가 봤을 때 첫 출발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님을 모시고 또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의 어떤 투자 시장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채널에 그 노후 대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보셨습니다. 네. 워낙 또 말씀도 잘해주시고 또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아유, 네. 아닙니다. 연금을 아예 또 운영도 하시고. 네네. 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모셨는데 그래도 처음 나오셨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아유 부익남 TV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 훌륭한 채널에 나오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본업은 네. 그 IBK 연금보험이라는 이 연금보험 회사에서 주식 채권 그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객들의 연금 자산만 굴려줄 게 아니라 내 것도 좀 잘 해봐야겠다. 네. 이런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연금의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제 연금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운용해서 좀 불려 나갈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 유튜브 채널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금태연구소 TV도 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것이 연관이 돼서 이렇게 또 네. 부익남에서 불러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듭니다. 결국에 이제 내가 이제 돈을 운영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지만 네. 그래도 결국에 내 연금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도 이제 세팅을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 이제 알게 된 걸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 네네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많으시고 이 직장인분들도 많으신데 네. 그런 분들한테 같은 마음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한번 좀 여쭤볼 게 네. 그 결국에 이제 모두가 다 은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생활비를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노인이 되면 생활비가 좀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나와서 항상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렇죠. 보통 한 어느 정도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질문 제일 많이 받는데 요거 네. 대답하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운 게 너무 개인별 편차가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나이 때 되면은 제일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거든요. 전 되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진짜 산에 가가지고 살 것 같으면 네. 뭐한 달에 한 10만 원만 있어도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른바 대도시 그래도 광역 도시 정도에서 살려고 하면 이른바 이제 숨만 쉬고 살아도 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월에 한 150만 원 정도 나가요. 월 150. 예. 이거는 뭐 월세 이런 거 빼고 그냥 빼고 뭐 순수. 통신비에 뭐 그다음에 뭐 식품비에 네, 뭐 네. 하루 세 끼는 먹고 살아야 될 거 네. 아니겠습니까? 뭐 그럼 애들 용돈 주고 이런 거 그리고 빼고 네. 빼고 그냥 기본 생활비만 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좀 문화 생활도 좀 해야 되고 외식도 좀 해야 되고 가끔 뭐 친구들하고 뭐 운동도 좀 하고 네. 뭐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면 사실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대답을 하시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연구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한 350만 원 정도는 350. 필요한 거 아니냐. 뭐 더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타겟팅하는 거는 풍족한 노후 생활을 즐기려면 월에 한 350만 원 정도는 좀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짜놓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실수령 기준으로 치면 연봉 4천인데 그러면은 그렇죠. 세전으로 치면은 뭐 한 5, 6천 돼야 되는 느낌인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벌써 내가 그거를 지금 벌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매년 은퇴하고 받는다? 이러면 좀 높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게 현실 가능한 수치인가요, 이게? 일단은 이제 제가 부부 합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일단 두 명 네. 같이 사시는 이제 배우자 기준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게 조금 높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노후 준비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우리 부익남 TV가 이제 부동산 전문 원래 채널이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도발을 하자면 저는 이제 제가 그 목표를 하고 있는 게 건물주 부럽지 않은 연금 부자 되기.
네. 이런 컨셉을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연금에 잘 투자하셔서 운용만 하셔도 건물주 못지않은 그런 캐시플로우 월에 200-300 정도 나올 수 있는 캐시플로우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건물주를 꿈꾸는 것도 네. 이게 그 연금처럼 이제 월세를 받아서 내가 생활비를 계속 받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 때문일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그런 게 연금이나 이런 걸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사실 그 건물주라고 해서 뭐 일 편한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뭐 이게 손 들어갈 거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고 뭐, 네. 뭐 고쳐달라 네. 뭐 이제 나가겠다 이런 일들도 많은데 사실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렇게 하려면 어떤 네. 투자금이라는 어떤 그 규모에 있는 금액이 운용을 해서 남는 돈을 가지고 내가 받는 걸 텐데 네. 그럼 뭐 미리 오랫동안 낸다든지 아니면 많은 목돈을 한 방에 넣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 계획을 좀 짜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뭐 어떤 식으로 보통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일단은 사실은 이제 첫 출발이 저는 되게 중요한데 그 혹시 우리 대표님은 연금 자산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저는 국민연금 말고 국민연금 없어요. 그리고 네.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부으신 적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일단 뭐 회사를 다니시진 않으니까 네. 뭐 퇴직연금 이런 거 없으실 거고 네. 개인적으로 연금 부으신 것도 그건 없죠. 없으시고 네. 없죠.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야 뭐 이 자수성가 하셨으니까 네. 그러시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평범한 직장인 내지는 이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나한테 연금 자산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중에 노후에 얼마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라는 거를 아는 게 제가 봤을 때 첫 출발이에요. 네, 그것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죠. 거의 몰라요 대부분. 근데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게도 저도 연금보험 회사를 다니지만 한동안 관심이 없다가 어느 순간 나는 연금 얼마나 받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찾아볼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찾아낸 게 요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은데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통합연금 포탈. 예, 네. 여러분 뭐 네이버 얘기해도 되죠 이거는? 네네. 예, 네이버에 통합연금 포탈이라고 치시면 지금 이제 제가 화면으로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 요런 비슷한 화면이 나옵니다. 네. 이게 참고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에 이렇게 다 분포되어 있는 개인의 연금 자산을 다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연금 포털 가가지고 뭐 회원가입하고 조회하기 누르면 한 3영업일 정도 걸려요. 아, 바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안 돼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각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했는데 왜 바로 안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3영업일 이후에 됩니다라고 하면 맞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내 연금 조회라는 게 나와요. 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어느 연금 자산에 투자를 했고 내가 가입했던 연금 자산에서 어느 정도의 연금이 수령될 수 있는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참고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는 어떤 분의 연금 자산의 캐시플로우의 흐름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색깔이 3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금 자산을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3층의 연금 구조를 쌓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층은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는 네. 국민연금, 공무원분들은 공무원연금, 공적 연금이 1층에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는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오랜 기간 또 많은 금액을 납부한다고 하면은 많이 받지만 또 소득이 적다거나 납입 기간이 많지 않으면 그게 또 많이 받지 못하거든요. 그럼 그것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이제 2층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3층에는 개인연금 이런 식으로 이 본인이 여기다가 더 직접적으로 연금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향후에 캐시플로우를 이제 조절해 나갈 수 있는데 내 연금 조회를 보시면 내가 무슨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대충 조회해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나는 이 구간이 좀 부족한데 그러면 그 구간에 합당한 연금 자산에 투자해서 거기를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약간 테트리스 하듯이.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연금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대부분 1층밖에 없다고 하면 2층, 3층 쌓으시면 되고 2층, 3층이 있는데 규모가 별로 많지 않다. 그리고 특정 나이대에 좀 비어있다라고 하면은 그 나이대에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라. 저는 일단 이렇게 좀 처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붓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나중에 연금의 어떤 크기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연금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돈이 잘 굴러가서 수익이 네. 막 불어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나한테 이제 꾸준히 연금을 주길 바라는 마음일 텐데 이 단순히 그냥 연금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수익률이 뭐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뭐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조금 연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좀 멀게 느끼시고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연금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투자의 하나의 수단, 투자의 계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3층의 연금 구조 말씀드렸잖아요. 네. 국민연금 말고 이제 퇴직연금, 개인연금 있는데 퇴직연금에서도 얼마든지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투자도 좀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별 주식은 아니지만 요즘 뭐 ETF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네. 주식 ETF를 통해서도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게 퇴직연금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개인연금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하나의 상품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에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개인연금 계좌에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회사를 다니면 직장인들은 회사가 알아서 퇴직금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내가 개인적으로 또 불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IRP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은 지금 회사 직접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월급 받진 않으시잖아요. 뭐 제 명의로 월급을 받긴 받습니다. 아, 받으시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도 급여 생활자이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연금을 또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회사 안 다니는데 나 자영업자인데 이런 분들이 퇴직연금 부을 수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IRP라는 계좌를 통해서도 자영업자도 얼마든지 퇴직연금 부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연금 계좌를 증권회사에서 만들 수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만들 수도 있고 은행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금융기관의 속성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대상들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보험회사에서 가입하게 되면 말 그대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들 대부분 이제 연금보험 상품들이겠죠. 네, 네. 그런 상품들에 투자해서 이제 연금에 투자하시는 거고 은행에다가 이거를 계좌 개설을 하시게 되면 은행에서 제공하는 역시 여러 가지 뭐 펀드라던가 은행의 예적금 상품이라던가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에서 넣으면 증권회사는 장점이 아까 제가 잠깐 그 주식 ETF로 투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 연금 계좌에서 주식 ETF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좌라는 그 껍데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내가 이 연금 계좌에 어떤 자산을 담을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 주식 계좌를 만들었다. 증권 네. 계좌 만들었으니까 이제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사실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그냥 연금 계좌 만들었으면 뭐 알아서 굴려주나 보다 이게 아니라 네네. 이것도 내가 이제 뭘 할지 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기 싫으면 연금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거기서 제공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냥 네. 그거를 들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소극적인 연금의 운영이고 네. 증권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 계좌도 그렇고 개인연금 계좌도 그렇고 계좌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주식 투자하듯이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아니 네. 그러면 직접 그냥 증권 계좌 만들어서 투자하는 거랑 네. 연금 이 계정을 만들어서 하는 그 굳이 그렇게 한 단계를 더 건너야 되는 이유가 뭔가 네. 이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죠. 그 이제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부에서 결국은 국민들이 알아서 노후 준비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뭐 요즘에 계속 이슈가 있는 것처럼 고갈에 대한 자꾸 우려가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노후 준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사적 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잘하면은 좋겠는데 이걸 잘 안 하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좋은 질문하셨는데 일반 주식 계좌를 통해서도 주식 ETF 네.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고. 근데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익숙한 게 연말 연초 되면은 연말정산 받잖아요. 가끔 보면 토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게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하시면 연간으로 900만 원까지 해서 세액 공제로 바로 네. 한두 달 있다가 돌려줍니다. 근데 그 세액 공제 비율도 되게 높아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최고 같은 경우는 16.5%를 돌려주거든요. 그럼 900만 원이면 16.5%면 150만 원 조금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9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50만 원 정도 당장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이 그러니까요. 뭐가 있어요? 1년 수익률이 15%인데. 어마어마한 네.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150만 원은 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연말정산 혜택 받으시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고 근데 이제 요거는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개인연금하고 합쳐서 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가중치를 주셔야 되는데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는 또 개인연금 이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밖에 세액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연금저축이 이 IRP보다 조금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으로 먼저 600만 원 세액공제 받고 채우시고. 그다음에 300만 원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 또 부어서 900만 원 딱 채우시면 일단은 세액공제로 150만 원 받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세제 혜택이고 두 번째 세제 혜택은 뭐냐면 원래 일반 주식 계좌에서 투자하게 되면 주식에서도 배당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뭐 일반 주식 계좌에서 꼭 주식만 투자할 게 아니라 뭐 채권 이런 것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자 및 배당 소득세가 붙는데 이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세금을 나중에 내게 세제 이연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그때 내는데 연금은 55세 이후에 수령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당장 내야 될 세금을 지금 안 내고 55세 이후에 내니까 내야 될 세금을 지금 또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일종의 복리 투자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두 번째 세제 혜택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세제 혜택은 원래 이자 및 배당 소득세가 제가 알기로는 15.4%인가 이럴 네, 거예요. 네, 맞아요. 14%에 뭐 더 붙어가지고 그죠. 근데 이거를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는 적게 낼 때는 3.3, 많게 낼 때는 5.5.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조금 젊을 때 수령하면 5.5% 내고 80세 이상 넘어가면 또 3.3% 낮아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이자 및 배당 소득세 거의 3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이연해가지고 많이 불려가지고 나중에 네. 받을 때 네. 다 토해내는 게 아니라 네. 그때 이제 5% 3%만 내는 거면은 무조건 이득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대신 이제 왜 그럼 사람들이 안 하냐면 단점이 55세 이후에 수령이니까 그 기간 동안은 자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중간에 환매하려고 그러면은 좀 복잡하고 그동안 세제 혜택 받은 것도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뭐 몇 년 뒤에 내가 조금 목돈에 대한 그런 투자 계획이 있다.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은 귀찮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900만 원까지 된다고 해가지고 막 80만 원씩 막 갖다가 붓다가 네네. 이거를 막 10년, 20년 계속 부을 수만 있다면 좋은 건데 중간에 깨는 확률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뭐 너무 무리한 저축액을 잡는 거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그런 그 것 때문에. 부분만 조금만 자기가 감수하신다면 아까 했던 네.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노후 준비를 대비하는 네.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연간 900만 원은 무조건 세액공제 등등등 있으니까 하시고 연간 900만 원이면 12분의 1로 나누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월 100만 원 채워서 네. 1년에 1200만 원 정도만 꾸준히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를 1, 2년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10년, 20년, 30대 시작하시면 한 30년 정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리 효과거든요. 복리의 마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7위의 법칙, 그 복리의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7위의 법칙인데 내가 그 연 복리로 예를 들면은 연간 7%의 수익률을 매년 낼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7위의 법칙을 대입시켜 보면 72를 7로 나누면 한 10 정도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10년에 한 번씩 내가 투자했던 원금의 2배가 된다는 된다.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0년, 20년, 3년만 하면 2배, 4배, 8배 되죠. 네. 그래서 매년 1,200만 원씩 투자를 하시고 만약에 연복리로 7%씩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30년 정도 부으면 얼마가 모이면 한 10억 정도 모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면 노후 준비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그럼 좀 없는 것보다 뭐 100배나 아유, 사실. 그럼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그만큼 이제 정부가 혜택을 준다는 거는 그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안 하죠. 좀 저축하다가 써버리고 저축하다 쓰고 네.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나 어떡하지 하는 게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군요. 네네. 어떻게든 좀 하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의욕적으로 했다가 또 깨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걸 좀 네네.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나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이런 분들한테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네네. 딱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요건 꼭 챙겨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어떤 게 가장 좀 있을까요? 근데 결국 제가 이제 되게 쉽게 말을 했는데 연간 뭐 7%씩 연봉리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라고 되게 건조하게 얘기했는데 네. 쉽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 해는 벌 수도 있지만 한 해는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연금 자산에서 투자할 때 가장 핵심은 장기, 적립식, 분할 투자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연금 계좌에서 제가 아까 뭐 주식 ETF 같은 거를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자산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했었을 때 손실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나 연금인데 이거 손실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금융시장의 역사를 보게 되면 뭐 몇 년에 한 번씩 막 금융위기도 오고 뭐 어떨 때는 막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하기도 하고 뭐 오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장기간에 걸쳐서 적립식으로 매달 꾸준히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이른바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내가 투자한 자산 가격들이 올라갈 때는 조금 덜 사게 되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고 내가 투자했던 자산이 뭔가 폭락했다라고 하면은 같은 금액이라도 많이 사게 돼요. 주식 수를 더 많이 살 수 있죠. 같은 그렇죠. 돈으로. 예. 그러니까 주식도 장기 분할 투자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금 투자도 사실은 딱 그 컨셉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 투자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중에 성과가 좋아져요. 그리고 핵심은 장기에 걸쳐서 적립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배분해가지고 꾸준히 투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떨 때는 오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산 가격들은 이른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와 있어요. 네,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기업의 이 주가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웬만한 기업들이 망하지만 않으면 그 개별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고 그 이익이 반영되는 주가도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금 투자할 때 항상 여러분들께 권하는 거는 장기에 적립식으로 일정 부분 매달 일정하게 꾸준히 투자하게 되면 이게 긴 기간에 걸쳐서 좋을 때 나쁠 때 이런 것들이 다 평균화되기 때문에 지나놓고 보게 되면은 네. 상당히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마라톤 하듯이 연금 투자는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국민연금은 이제 뭐 강제니까 이거는 네. 무조건 듣는 것이고 또 퇴직연금도 이제 뭐 회사 다니면 뭐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네. 거니까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 그냥 이게 가입이 된다고 치면은 결국에 개인연금을 언제 드냐 네. 이것도 사실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아니 내가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그럼 개인연금 지금 부어야 되냐 당장 뭐 나 돈 모아서 뭐 집도 사고 뭐 결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거가 이제 좀 충돌이 되잖아요. 네.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하루라도 빨리 좀 가입을 해놔야 이게 또 장기 복리로 좀 늘어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충돌을 할 때 이걸 좀 어떤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돈이 많으면 내가 뭐 내 집 마련을 위한 투자도 하고 뭐 연금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좋은데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그 많은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은퇴 설계로는 가장 젊은 쪽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얼마 전에 여기 김경록 박사님 네, 다녀가셨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은퇴 설계 노후 준비에 대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가장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강창희 네, 소장님. 네, 네. 그분은 되게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아직도 현업에서 열심히 하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경록 박사님이고 저는 한참 어린인데 네.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의 차이점은 이제 그분들은 지나오신 분들이고 저는 아직 ING니까 네, 돈을 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네. 특히 20대, 30대 초반 친구들한테는 너네들은 정말로 행운하다. 왜냐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40대, 50대에 들어서 가지고 이 노후 준비하려고 그러면 사실 앞이 캄캄하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별로 안 남았고. 네, 네. 근데 20, 30대는 앞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한 20, 30년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이 친구들한테는 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뭐 이거는 꼭 뭐 연금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냥 대체적으로 자산을 모으는 거에도 적용되는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가 종잣돈 모으는 그렇죠. 게 네. 우선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모은 종잣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부익남 TV를 보시면서 내 집을 마련해야죠. 네. 보통 이제 내 집 마련을 먼저 더 하려고 하시긴 하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근데 내 집 마련을 대부분 다 뭐 부채 없이 하시는 경우는 없으니까 어쨌든 뭐 은행의 도움을 받든 뭐 레버리지를 쓰든 해서 내 집 마련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거 고민할 것 없이 연금 투자에 올인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순서상 맞고 그 참고로 노후 준비가 잘 됐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35세 이전에 내 집 마련이 됐다. 그리고 35세부터는 노후 준비에 올인했다. 이런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죠. 35세 이전에 내 집 마련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 기간을 빨리 땡기시면 땡기실수록 노후 준비도 그만큼 좀 풍성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 집 마련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우리 부익남 TV 시청하시고 되신 분들은 이제 저희 금토연구소 네. TV 채널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나와서 아니 내 네. 집 마련 어떻게 하냐 좀 서울 집값 얼마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기준이 다 네.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뭐 아, 내가 뭐 그럼요. 20억짜리 아파트 보면 뭐 수십 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또 조금 집이라는 게 뭐 다 20억짜리 있는 거는 아니니까 좀 저렴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된 정도 수준의 내 집 마련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윳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라. 그럴 때는 어쨌든 세제 혜택도 있고 하니까 네. 이제 연금 쪽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근데 이제 여기 4단계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연금까지 다 되면 그 다음에 남으면 이제 수익형을 하라는 저 4단계는 사실은 그냥 뭐 갔으면 좋겠다죠. 저기까지 갔으면 예, 좋겠다. 제가 봤을 땐 3번까지 가도 충분히 노후 준비되고 어떤 분은 이제 2번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일단 3번 정도까지만 가도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서를 좀 이렇게 알려주신 것 네.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이제 공무원 부부 뭐 은퇴하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연금을 오래 또 부으셨고 하니까 확실히 좀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좀집 하나 해놓으시고 연금 한 3,400 정도 나오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래서 이제 뭐 놀러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노후가 되게 좀 걱정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좀 미리 그럼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네. 왜냐하면 장기 적립식 분할 투자가 이 효과를 내려면 결국 투자 기간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훨씬 노후 준비하기가 편하다는 이유가 투자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온탕냉탕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놓고 보면 꾸준히 투자하는 게 나중에 이 성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나는 나이가 이미 됐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간을 돈으로 사시면 됩니다. 즉 투자 금액을 높이시면 돼요. 근데 뭐 이것도 쉽지는 않긴 하지만 아니 노후 준비라는 게 이게 쉽게 됐으면 다 하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노후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소비나 구매력을 일정 부분 조금 포기하고 이거를 노후로 이연시킨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네. 내가 지금 쓸 거 쓰고 즐길 거 즐기고 뭐 욜로 하고 이러면 노후는 없는 거죠.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가치관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공짜로 얻는 건 없으니까 맞습니다. 내가 지금의 어떤 희생과 인내를 통해서 미래에 나한테 돈을 미리 좀 미리미리 보내놔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장님 얘기를 듣고 나면은 결국에 잠깐만 그럼 나는 개인연금을 하나 좀 들고 싶다. 네. 나는 뭐 지금부터 한 30년 붓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럼 뭘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막연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뭐 어떤 이게 또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뭐 그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퇴직연금이건 개인연금이건 이건 특정 상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주머니, 네. 계정을 얘기한다라는 거고 퇴직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그렇고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이 다 있어요. 보험회사 가셔도 되고 은행 가셔도 되고 증권회사에 가셔도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연금 보험회사를 다니는 입장이라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사장님께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회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연금 투자 펀드 매니저니까 펀드 매니저시니까. 예, 뭐 그래서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증권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 또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설정을 하시면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군이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조금 더 더.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증권회사를 많이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저희 보험회사로 오시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뭐 달라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종신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모아놓은 돈을 지키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또 홍보도 좀 해야 하니까 네, 그 돈을 모을 때는 네. 증권회사에서 열심히 투자하시고 투자는 증권회사에 나중에 수령할 때 보험회사에서 오셔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느 상품에 어떤 그 자산에 투자라는 얘기냐 아까 자꾸 ETF 얘기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니 나는 부동산은 좀 할 줄 아는데 나는 주식 잘 모르고 뭐 삼성전자밖에 모르고 뭐 이런 네.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개별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뭐 연간 7% 수익률 내긴 힘들어요. 그리고 장기 적립식 분할 투자도 한 자산에만 몰빵하면 이게 또 성과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의 핵심은 결국은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이거든요. 근데 또 역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거는 당신이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자산 배분 분산 투자하지 우리 같은 소시민은 그런 거 어떻게 하는 네. 얘기냐라고 또 되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감저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알아서 자산 배분도 해주고 알아서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해주는 상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속 편한 건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세 가지 상품을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본 게 다 T로 시작해서 제가 T 삼총사 이렇게 좀 이름 붙여봤어요. T가 뭔가요? T가 뭐냐면 이 상품이 하나는 TDF 또 하나는 TIF 그다음에 세 번째가 TRF예요. 네. 그래서 처음이 T로 시작해서 제가 T 삼총사라고 이름을 붙여봤고 T하고
끝에 F가 공통이고 가운데만 바뀌거든요. 네. 그럼 앞에 있는 T는 뭐냐면 타겟이에요. 타겟. 타겟. 그다음에 F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타겟팅하는 펀드예요. 그러면 TDF는 뭐냐면 TDF에서 TD는 데이트인데 어떤 날짜냐면 내 퇴직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가 2024년이니까 내가 한 20년 뒤에 은퇴한다. 그러면 대략 한 2044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TDF 중에서 뒤에 숫자가 시리얼 넘버처럼 2045라는 게 붙은 TDF 펀드가 있어요.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2045년도에 은퇴를 해? 그러면 투자 시점이 한 20년 남았네. 그러면 20년 동안 아직은 은퇴 시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위험자산 비중을 조금 지금은 많이 네네.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줘요. 네네. 왜냐하면 내가 은퇴가 가까워졌는데 위험자산 들고 있다가 갑자기 재수없게 금융위기 걸리면 그동안 모아놓던 돈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네. 투자가 진행되고 투자 기간이 많이 남은 시점에서 금융위기가 오면 사실 차라리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금융위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내가 은퇴 시점에 다가왔을 때 그게 걸리면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이 TDF는 내 은퇴 시점에 따라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투자에 좀 문외한이신 분들도 그냥 내 은퇴 시점이 언제인지는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네. 10년 뒤다 그러면 2035 하시면 되고 20년이다 그러면 2045 하시면 되고 30년이다 그러면 2055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2035는 예전엔 좀 공격적으로 운영하다가 이제 슬슬 이제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실제 은퇴 시점은 10년 뒤인데 나는 그래도 조금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2045, 2055 TDF 그냥 투자하셔도 돼요. 그거를 꼭 아니 당신이 2045년에 은퇴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투자를 막지는 않으니까. 근데 펀드의 성격이 그렇다. 이건 뭐 이게 단순해서 오히려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날짜를 타겟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대부분의 운용사에서 많이 이제 출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 그럼 여기서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냐면 대부분 주식하고 채권인데 사실 요즘에 국내 주식 시장 별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 네. 해외 채권,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자산 배분, 분산 투자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꽤 개인 입장에서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을 쉽게 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인 것 같아서 TDF는 뭐 제가 얘기 안 했더라도 아마 웬만큼 투자를 하시는 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손쉽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대상.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TIF는 I가 뭐냐면 이자예요, 이자. 인터레스트. 네. 요거는 어떤 분에게 어울리냐면 이제 은퇴가 목전에 왔어. 또는 은퇴 자금을 수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은퇴 자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그 은퇴 자금을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또 위험한 곳에 투자하면은 또 손실 볼 것 같고. 네. 이런 분들한테는 이 TIF가 적격인 게 이 펀드의 특징은 타겟 인컴이니까 여기서 조금씩 원금에서 빼서 쓸 건데 원금이 소진되는 기간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배당 주식이라든가 리츠와 같은 이런 실적 배당이 나온다든가 이런 대상 또 채권이라든가 이런 대상에 투자를 해줘요. 그러면 대략 한 연에 4에서 5% 정도가 꾸준히 나오는 상품에 투자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내가 한 10억 정도 있으면은 충분한데 은퇴 자금으로 5억밖에 못 모았다. 근데 5억도 이 TIF 넣으면 그래도 연간으로 뭐 4, 5% 나오니까 내가 5억에서 뭐 매달 한 100만 원씩 빼먹어도 또 TIF 통해서 일정 부분 채워지니까 이 5억이라는 내 은퇴 자금이 소진되는 기간을 좀 뒤로 늦출 수가 있겠죠. 은퇴하셔서 목돈 받은 분들은 요 상품 그러니까 TIF는 이제 추천드리고요. 은퇴를 이제 하셨거나 직전이신 분들한테 좀 그렇죠. 적합한 것. 예. 이거는 좀 아주 극히 안정적인.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TDF로 모으고 TIF로 이렇게 좀 인출하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TRF는 이거는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만 출시한 이건 ETF입니다. 그냥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개별 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건데 이 TRF의 특징은 이 R은 리스크예요. 리스크. 타겟 리스크라 해가지고 위험량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주식과 채권에 5대5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TRF 5050 또는 나는 주식의 70% 채권의 30% 투자하고 싶다. 그럼 TRF 7030 거꾸로는 TRF 3070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 주식과 채권에 대한 비중을 아예 이렇게 딱 고정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게 어떤 효과를 내냐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리밸런싱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TRF 5050 해가지고 처음에 1,000만 원을 예를 들면 투자했다. 그러면 500만 원 주식 500만 원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1년 정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주식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500만 원이 뭐 예를 들면 한
한 700만 원 됐고 뭐 채권은 뭐 500만 원이 이자만 불어가지고 550만 원 됐다. 그러면 원래는 5대5의 비중인데 1년 시간이 지나니까 5대5가 안 됐잖아요. 주식 비중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팔아서 또 채권을. 그렇죠. 높아진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이익이 난 자산은 팔아서 차익 실현하고 네. 손실이 났거나 조금 부진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역시 장기간에 끌고 가면 항상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는 평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얘도 역시 긴 기간 투자하게 되면 꾸준하면서도 안정적인 성과가 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결국에 이제 개별적인 걸 분석하거나 이럴 시간은 없고 그렇죠. 그런 건 좀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크게 그냥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는 전략 정도만 이제 결정하시면은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펀드에서 운영을 해준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본인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상품으로만 연금 계좌의 투자군을 구성하셔도 충분히 원하는 수익률 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젊을 때부터 꾸준히 장기간 적립식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참 좋은데 그렇게 하시지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미 내가 노인이 돼버리셨으니까 이제 네.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 맨날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OECD에서 노인 빈곤율 1위라고 막 말씀을 또 많이들 하시니까 이거를 보면서 좀 어쨌든 연금 관련된 좀 펀드도 하고 계시니까 부장님은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우리나라가 이 노후 준비와 은퇴 설계에 관련돼서 좀 교육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도 되게 좀 많이 알려주는 편이고, 그리고 그 연금의 천국이라고 하면은 그 세계에서 크게 미국하고 호주 정도 꼽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연금 제도가 참 잘 돼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401k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의 뭐 DC형 퇴직연금 제도의 이제 이름인데, 그냥 자기가 뭐 투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자기 현업에서 뭐 한 20년 30년 일하고 그냥 퇴직연금 따박따박 이렇게 불입하기만 하더라도 나중에 퇴직할 때 대부분 1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100만 장자 뭐 이런 네. 표현이 있잖아요. 100만 달러 정도면 지금 환율 1,300원 계산해 보면 13억 정도거든요. 그런 정도가 모아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그 좀 찾아봤는데, 그 미국에 보면 401k 밀리어네어라는 약간의 챌린지 같은 게 있어요. 자기들이 나 401k로 해가지고 이 정도 연금 모았어라고 막 자기 계좌 인증하고 막 이렇게 막 네. 자랑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투자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형태로 알아서 투자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연간으로 7% 8% 뭐 10년 20년 꾸준히 내면은 자기네들이 불입한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연금이 쌓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작년부터 해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참고로 연금 계좌에 돈이 쌓여 있는데 운용 지시를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게을러서 잊어먹어서.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자꾸 워닝을 줍니다. 이거 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봐요. 근데도 대답이 없으면 아예 그럼 우리가 알아서 운영해 줄게요. 초반에 연금 들 때 그 서베이로 내가 그 디폴트 옵션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정해진 그 방식대로 운영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뭐 TDF도 있고 뭐 인프라 펀드 뭐 여러 가지 이제 등등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선택하는 게 TDF,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맹점인 게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라고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원금 보장형을 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금 보장형을 선택한 사람은 또 그냥 계속 네. 그 1% 2%의 낮은 수익률, 그냥 원금 모으는 거 말고는 별로 보람이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제도적으로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투자에 대한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연금하면은 이건 꼭 손실 나면 안 될 것 같고 원금이 보장돼야 될 것 같고 라고 이제 좀 많이 선입견을 가지시는데, 원금 보장 상품도 정확하게 따지면 원금 보장이 안 되죠.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한 만큼 내가 구매력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이 불안하지만 장기에 걸쳐서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성과를 높이는 그런 네.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디폴트 옵션 제도가 좀 정착이 돼서 미국의 401k, 뭐 호주의 뭐 슈퍼 뭐 무슨 연금 이런 것처럼 그냥 누구나가 투자에 관심이 좀 적더라고요.
적더라도 높은 수익률이 나는 그런 제도가 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세금이나 이런 걸 좀 덜 걷는 대신에 너가 잘 불리세요 이런 거고 이제 이런 나라들은 이제 세금을 조금 뭐 걷든지 아니면 연금을 더 가입을 강제로 좀 시키더라도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굴려줄게라는 건데 사실 결과는 좀 이렇게 미국이나 호주 같은 이렇게 좀 금융 자산에다가 이제 뭐 반강제로 넣어주는 게 더 좋긴 좋잖아요. 길게 놓고 보면 이건 개인이 좀 견디기 좀 힘든 막 변동성들도 막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좀 없다면은 미리미리 좀 우리가 스스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좀 생각나는 게 연금도 결국에 이제 둘이 받아서 이제 뭐 3,400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 약간 좀 결혼 뭐 이런 퍼센트 좀 많이 내려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독거노인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늘다 보니까 뭔가 이 혼자 산다는 분들이 좀 오히려 노후 대비 어떡하지 좀 막막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어떤 한국의 어떤 노인 뭐 이런 아니면 뭐 지금 이제 한 중장년인데 뭐 이제 혼자 산다 이런 분들의 어떤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예, 암울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아니면 이 없을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근데 일단 이제 독거노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네. 이미 약간 좀 부정적이긴 한데 네. 요즘에 이제 주변을 봤었을 때 흔히 말해서 이제 그냥 싱글로 지내시는 분들은 그래도 꽤 어떤 경제력이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 오히려 경제력이 높아서 또 혼자 혼자인 사는 경우도 많고.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혼자 사느냐 뭐 커플이 사느냐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혼자 살아도 노후 준비가 돼 있으면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둘이 살아도 노후 준비가 안 됐으면 그렇죠. 초라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혼자냐 같이냐는 이제 말 그대로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고 결국 핵심은 노후 준비를 누가 잘했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의 이제 미래가 어떠냐 이제 요거를 말씀하셔서 이제 제가 독거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네. 그 미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안타깝게도 한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서베이를 이제 해보면 50대 이후에 은퇴 앞둔 분에게 노후 준비 잘 됐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명 중에 8분 정도만 나 준비가 잘 돼 있어요. 100명 중에 8명. 100명 중에 10명 중에가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한 10%가 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조금 낮춰서 한 40대, 50대한테 노후 준비 잘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정도 하면 얼추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그래도 한 30% 정도. 근데 여전히 대다수는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노후를 맞이하게 되냐면 은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60세, 70세가 돼도 은퇴 이후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나 뭐 먹을 건 다 해놨는데 놀면 뭐해 그냥 네. 소일거리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경우는 그래도 행복한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일 안 하면 뭐 되게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거는 참 안타까운 것 같고 우리나라의 요즘에 그 취업자 증가율 실업률 보면 전체적인 실업률이 좀 낮아졌어요. 근데 그 실업률 낮아진 이유가 청년층에서 취업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이런 노년층에서 재취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네. 잡혀서 전체 실업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취미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로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안 되면 결국은 몸으로 때워야 된다. 네. 뭐 약간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뭐 누가 돈을 뭐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생애 소득을 어떻게 좀 운영을 했고 어떻게 배분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찌 보면 이제 노후도 결정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아까 연금을 3층으로 쌓으라고 했는데 가장 크다고 할까요? 뭐 그게 네. 이제 국민연금일 것 같은데 이 네. 국민연금 하면은 이제 벌써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이거 뭐 난 못 받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국민연금의 뭐 고갈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라 좀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게 결국은 내 다음 세대가 낸 연금을 내가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인구가 더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다음 세대 인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다음 세대가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연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음.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국민연금에서 기금 운용력들이 1년에 막 수익률을 미친 듯이 막 두 자릿수
계속 내야 돼요. 그러면 네. 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희망하지만 않겠죠.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형태로는 도저히 좀 유지가 어려울 거고 그냥 제일 그래도 이상적인 거는 내가 낸 만큼 받는 정도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이에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 내가 낸 만큼 받을 거면 국민연금 왜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강제로라도 할당을 해놔야 연금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지 절대 연금 투자는 이게 누가 강제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네.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유혹이 있거든요. 내가 네. 지금 목돈 있으면 지금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일정 부분 떼가지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다? 막말로 젊은 층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내가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그때 가면 또 뭔가 있겠지. 내가 왜 벌써부터 노후를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강제로라도 일정 부분 할당해 놓고 적어도 낸 만큼 정도 받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현실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만 지금 믿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내가 더 추가적으로 납입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네. 많으실 테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게 아예 뭐 안 주지는 않겠지만 네.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고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 용돈 정도. 예, 뭐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 분들은 괜찮아요. 선배들은 괜찮은데 저까지도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30대 중반 정도 이하로 가게 되면 뭐 용돈 수준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계시면 뭐 절대 안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자산은 별로 없고 이제 비금융자산으로 이제 부동산 주택을 대부분 가지고 계신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금을 받으려면은 이제 주택연금 말고 뭐 딱히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주택연금은 좀 뭐 좋게 봐야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뭐 종잣돈 마련하고 두 번째 단계 내 집 마련하고 네. 세 번째 연금 투자하고 네 번째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좀 단계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단계까지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이상적인 네 번째로 가면 베스트. 근데 세 번째도 못 가고 두 번째에 멈추는 경우도 많고 내 집 마련하다가 은퇴가 타고 예. 네. 그리고 내 집 마련도 못 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시는 건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주택연금이긴 해요. 그래서 주택연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도의 취지는 괜찮습니다. 내 집에서 평생 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설령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내 배우자한테 똑같은 연금이 가요. 대부분의 뭐 퇴직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수령자가 사망하면 배우자한테는 깎이잖아요. 깎아서 가거든요. 네. 근데 얘는 어차피 집담보로 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택연금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자도 발생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사망했었을 때 내가 그동안 받았던 주택연금 플러스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내가 지금 그 담보로 맡긴 주택 가격하고 비교했었을 때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땡 네. 종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받고도 주택의 가치가 남았다라고 하면 그게 또 자정어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주거의 안정성을 이 노후 준비로 연결시켰다라는 점에서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단점이냐면 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을 그냥 그 주택 가격으로 삼아버려요. 근데 이제 저보다 더 아시겠습니다만은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오를 있고. 수 있잖아요. 오릅니까 내립니까? 오르는 데들에 사시니까 또 이렇게 뭐 주택연금을 하시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네. 뭐 살기 좋은 데니까. 근데 역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 시장 전망은 또 다른 영역이겠지만 모든 자산 가격들은 올라요. 아무래도 오르는 거에 베팅하는 게 조금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하기 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말 편하게 얘기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계속 화폐가 풀리고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통화량의 반대급부에 있는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이제 일본처럼 뭐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거 말고는. 그러면 내가 주택연금을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계산해 보니까 주택 가격이 10억으로 산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는 10억을 가치가 매겨진 상태에서 내가 주택연금 수령하고 이자 내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신청한 이후에 집값이 올랐어. 얘가 20억이 됐어. 네. 그럼 10억이 올랐잖아요. 그 10억 올라간 만큼 쳐줄까요? 안 쳐줄까요? 아니 뭐 나중에 팔 땐 쳐주겠지만 연금은 안 늘어나는. 안 쳐줘요. 아니 팔 때도 안 쳐줘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그 정산해가지고 현금으로 줘버리기 때문에 네. 그냥 그 10억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20억으로 올라가지고 이거 주택연금으로 하기 아깝다고 하면 내가 받았던 주택연금 다 갚고 다시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가치는 이 신청하는 시점으로 고정이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제 상속을 할 때는 그럼 네. 20억으로 봐서 뭐 네. 10억을 까고 나머지를 주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니요. 그때도 그 가격 기준은 10억이고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집을 상속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동안 받았던 돈을 갚으면 집을 상속을 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팔아서 갚든지 뭐 어떻게 그렇죠. 알아서 하라 이거죠. 네네. 네. 그래서 주택연금이 조금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의 움직임이 우상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택연금 신청했는데 집값이 올라버리면 어떡해. 네. 라는 거에 대한 좀 문제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뭐 이제 생활비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그냥 주담대 받아서 쓰는 거랑 그렇죠. 큰 차이가 없네요. 없을 수 있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는 조금 마이너한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자녀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 이거에 대해서 예. 그냥 나 주지. 네. 엄마 내가 네. 용돈 드릴게. 요즘 집 사기도 힘든데 네. 이걸 왜 연금으로 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게 좀뭐 시골로 내려가시고 네네. 뭐 이 집은 내가 살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럴 수도 것 같기도 있으니까. 하고. 예.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인기가 덜한데 그래도 어쨌든 아까 했던 것처럼 주택만 겨우 마련하고 내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뭐 자녀도 없고 뭐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또 노후 준비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결국 부장님 얘기 듣다 보면은 참 이래저래 뭐 이렇게 뭐 노후 준비가 뭐 쉬운 건 아니고 결국에 하나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뭐 다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은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약간 우리나라는 좀 축복이라기보다는 좀 두려움 뭐 이런 공포 이런 거라고 좀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아마 현실과 좀 다르게 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가장 큰 착각 같은 거 이런 거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착각도 될 수 있겠고 가장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노후 파산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네. 노후 파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노후 파산의 원인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무리한 사업을 해서 또 뭐 하여튼 뭐 대부분 뭐 무리한 투자를 해서 뭐 손실 나면 파산을 하겠죠. 근데 노후 파산의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저도 뭐 우리 강창희 소장님 진짜로 이 노후 준비 연금 준비의 대가이신 분한테 직접 들은 건데 아주 이제 잘 살다가 갑자기 이제 막둥이가 생겼는데 막둥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제 이것저것 다 해줬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뭐 예술을 전공해가지고 뭐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유학비 대고 뭐 하고 나니까 내 노후 자금 다 날아가고 집 없는. 팔아가지고 애들 키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자식 하나 잘 키우면 노후 준비가 됐잖아요, 솔직히. 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세대였는데 앞으로 그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피해야 될 게 내가 은퇴 시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지는 은퇴 자금을 자녀에게 투자하는 게 조금 냉정할 수 있지만 좀 피해야 될 그런 요인이다라고 첫 번째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황혼 이혼 가정이 파탄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제가 그쪽을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그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이라는 걸 하잖아요. 재산 분할의 대상 중에 연금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부부 기준으로 350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같이 사니까 이게 고정비가 좀 이렇게 그러겠죠. 분담되는 게 줄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 얘기가 둘로 쪼개지면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비용들이 더 나갈 텐데 내가 뭐 어느 정도 연금 이 정도면 350 뭐 국민연금이랑 뭐 개인연금 합치면 한 350 남으니까 우리 둘이 사는 데는 지장 없겠지 싶었는데 이 갑자기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 이거 반 주고 나면은 이제 저는 노후 준비가 그러네요. 한 150 가지고 집도 얻어야 되고 뭐 밥도 사야 되고 하니까 네. 이제 갑자기 그렇죠. 이제 줄어드는 거죠. 예. 결국에 이제 부부 사이도 잘 지내야 되고 그렇죠. 자녀한테 너무 돈도 안 써야 되고. 그렇죠. 약간 우리나라의 지금 약간 지금의 분위기랑은 조금 역행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지금 일단 뭐 자녀들한테 뭐 어찌 보면 우리가 오래가는- 너무 과하게 하는 거죠. 너무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구 사회를 보면 네. 뭐 거의 20세 성년 되면 그냥 다 알아서. 독립시키고 네.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간다고 네. 하는데 이제 우리는 아직 좀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에 이게 뭐 돈이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어딘가 쓴다면 내 미래에는 그 돈이 없다. 이걸 항상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네.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책도 쓰셨잖아요. 네.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펀드 매니저이시기 때문에 본캐죠, 본캐. 네, 그러니까 사실 경제가 더 메인이신데 네. 사실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금리의 뭐 변화 이런 것들 막 그 얘기 나오면서 언제 금리 인하하냐 뭐 이런 얘기들 지금 계속 언론이나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금리라는 게 결국에 뭐 경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기도 하더라고요. 이 그렇죠. 금리라는 걸 저희는 좀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일단 이제 증권사에서 제 섹터가 애널리스트 할 때 섹터가 제가 채권 이자율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금리만 거의 한 25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한 나름의 결과를 조금 그래도 조금 담아낸 게 이제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책인데 제가 이제 좀 고민했던 내용들이 어떤 결과로 이제 저는 정리를 했냐면 금리라는 게 이게 참 묘한 게 이 경제 활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제 상황의 또 결과물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경제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경제가 어떤 상태를 보이니까 그게 또 금리에 또 거꾸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전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전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금리의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쪽에 잘 모르신 분들은 금리 하면 그냥 하나의 점으로 있는 줄 아세요. 근데 금리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냥 몇 가지 얘기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국가가 발행할 때 적용되는 국채금리가 있고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가 있고 우리가 집 살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뭐 여러 가지 금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각각의 금리가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움직여요. 네. 심지어 방향성도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은 오르고 어떤 놈은 떨어지고 마치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내가 갖고 있는 개별 종목은 왜 떨어져 뭐 이런 느낌처럼 주식처럼 개별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금리도 얼마든지 각 금리별로 다양한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금리가 다르게 움직이는 거를 잘 보고 있으면 지금 경제 상황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는데 라는 것도 심지어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어떤 이것도 좀 방향이 또 다른 건가요? 오를 때 뭐 경제가 네. 좋으니까 오른다 이런 얘기 할 때도 있고 네. 아니다 경제랑 상관없이 또 뭐 올라가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자, 이것도 좀 되게 중요한 게 금리가 올라가는 원인은 양 끝단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너무 좋으면 금리가 올라요. 왜냐하면 자금 수요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투자하면 내가 사업 벌리면 돈 벌겠는데 하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뭐 집 사고 뭐 부동산 사고 뭐 사업 벌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자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꾸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또 금리가 올라요.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도에 있었던 외환위기. 그 당시에 우리 금리가 뭐 20% 25% 갔잖아요. 네. 그때 아시는 것처럼 경제는 박살났어요. 성장률 마이너스고. 그럼 그때는 금리가 왜 오르느냐?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른바 유동성 경색, 신용 경색이 오니까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서라도 자금을 구하려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금리가 오릅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을 하는 게 이게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는 금리 상승인지 아니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자금 경색과 신용 경색에 의해서 금리가 상승하는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그 각각에 따라서 이게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볼 때는 하나의 금리를 보시면 안 되고 어떠한 금리와 어떠한 금리의 차이를 보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가 보는 스프레드가 뭐냐면 만기가 긴 장기 금리와 만기가 짧은 단기 금리의 차이인 네. 장단기 금리 금리차. 스프레드, 네. 장단기 금리 차 이거를 제일 많이 중요하게 봐요. 그게 뭐 역전되면 위기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대표님도 아실 정도로. 네. 그러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는데 왜 위기가 올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 부분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향후 미래 경제를 대비할 수 있냐 없냐를 가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의 그 수준을 보여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려고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저기 두 개의 지금 선이 있어요. 아까 금리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금리의 종류를 구분할 때 이제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만기 수준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거든요. 1년짜리 금리랑 10년짜리 금리랑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만기별로 다른 금리를 쭉 이어서 연결해서 붙이면 이걸 하나의 곡선이 나오고 이걸 우리가 수익률 곡선 이렇게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yield curve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위에 있는 파란색은 미국의 국고채 수익률 곡선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한국의 국고채 수익률 곡선이에요. 자, 차이를 보시면 일단 양쪽 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가 돈 빌려줄 때 1년 돈 빌려주는 금리랑 10년 돈 빌려주는 금리랑 어느 쪽 금리를 더 높게 받아야 될까요? 길게 갈수록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길게 갈수록 불안하잖아요. 원금을 되돌려 받을 위험이 못 받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보상을 요구하게 되니까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국고채의 경우에는 국가가 부도나진 않으니까 뭐 1년이나 10년이나 돈 못 받을 확률은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국고채는 만기별로 어떤 게 작용을 하냐면 돈을 돌려받냐 못 받냐가 아니라 미래의 경제 상황이 어떨지를 얘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5.5%고 1년짜리 2년짜리 국채금리는 5.5, 5% 넘어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의 국고채 10년짜리 금리는 지금 얼마냐면 4.2%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1년짜리 채권을 사면은 5% 이자를 주는데 10년짜리 채권을 사서 묻어두면 4.2%밖에 안 줘. 그러면 대표님 어디 투자하시려고 하시겠어요? 1년짜리가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1년짜리 1년 뒤에 5.5 바로 수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금리도 더 높고 근데 왜 10년짜리를 바보같이 4.2에 살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어떤 함의가 숨어 있냐면 예를 들면 내가 10년 동안 투자를 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하나는 1년짜리 채권을 매년 사는 거예요. 올해도 1년짜리 사고 내년에도 만기 돌아오면 1년짜리 또 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지금 10년짜리 채권을 아예 처음부터 사는 경우. 그러면 향후에 기대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올해만 놓고 보면 1년짜리 사면은 5% 주고 얘는 10년짜리를 4.2에 샀으니까 얘는 그냥 4.2를 고정으로 주겠죠. 그러면 올해만 놓고 보면 1년짜리를 5%에 사는 게 이익이죠. 네. 근데 이제 내년이 됐어요. 내년에 다시 1년짜리 살려고 봤더니 금리가 4.5로 떨어졌네. 네. 1년 뒤에 1년짜리 금리가. 그래도 10년짜리 나쁘지 4.2로 않지만. 묵어놓은 것보단 나아. 그래도 나쁘지 않네. 근데 또 1년이 지났어. 근데 이제 이번에는 3.5가 됐네. 네. 그 다음에 1년 지나니까 이제는 3.0이 됐네. 2.5가 됐네. 2.0이 됐네. 이게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10년짜리 4.2에 사는 게 나았을 건데 그럴 수 있죠. 라는 생각할 수 네. 있죠. 그러면 지금 왜 사람들이 1년짜리 5%의 채권을 납두고 10년짜리 4.2에 사냐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이게 주택 살 때 주담대 변동을 할 건지 5년 고정으로 할 건지 뭐 이거 가지고 항상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걸로 생각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질 만한 경제 환경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야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도 금리가 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냥 노멀한 상황일 때는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이 든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인즉슨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높은 금리지만 다시 또 뭔가 경기 침체 같은 게 와서 금리가 떨어질 거다. 그것도 훨씬 많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비록 금리가 좀 낮지만 10년짜리 장기 채권으로 지금 묻어두는 게 길게 보면 나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낮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던데 그런 함의가 여기 지금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앞으로 미래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보니까 장기 금리가 오히려 낮아져서 이제 역전이 된다. 그렇죠. 아, 지금보다는 안 좋아질 수 있다. 거다. 지금이 피크다. 이런 생각을 이 채권 시장에 있는 수익률 곡선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뭐 이유도 있을 것이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 이제 갑자기 뭐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뭐 이런 네. 식이 그동안 발생했었기 때문에 지금 네.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 네, 그런 얘기가. 그 실제로 과거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 이후에 한 20번 경우가 있다고 하면 한 18번 그 정도는 경기 침체가 왔고 네.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안 왔어요. 이번에도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확률이 꽤 높다고 네. 볼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로 경기 얘기하면 다들 얘기하는 게 지겹다. 그 얘기 작년부터 했었잖아. 네. 근데 아직도 안 왔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과거에도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다음에 바로 경기 침체가 온 게 아니라 시차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평균 한 1년 반 정도의 시차를 거치고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1년 반이니까
그보다 짧을 수도 있고 그보다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장단기 금리 차도 뭘로 보느냐에 따라 중요한데 제일 공신력 높은 거는 3개월 금리하고 10년짜리 금리를 많이 보거든요. 미국채 기준으로. 네. 얘가 역전되기 시작한 게 재작년 10월부터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6월이니까 네. 1년 반하고 한 2, 3개월 정도 살짝 지났어요. 그래서 평균치를 살짝 한두 달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채권 시장에 좀 오랫동안 있었고 장단기 금리의 미래 경기에 대한 예측력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멀지 않았다. 온다. 어. 조만간 오긴 온다. 저기 좀 온다.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오기는 온다. 네. 그리고 평균 기간을 지났으니까 그렇게 이제 먼 기간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 되게 좋다고 막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유럽이나 캐나다는 막 낮추고 있는데도 미국은 우리 언제 금리 낮출지 모르겠다. 뭐 지금 데이터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막 계속 투자하시고 미국은 계속 간다 이런 뭐 느낌을 받고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조심할 수준의 어떤 그런 통계 지표들이긴 하네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그 미국 경제가 되게 재밌는 게 얘네가 역사적인 평균치를 또 계산을 해보면 과거에 얘네가 경기 확장하는 기간이 한 평균 5년 정도 돼요.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네. 근데 역사적으로 경기 확장 기간이 제일 길었을 때는 10년도 있었어요. 특히나 뭐 1990년대의 IT 호황 때도 그랬고 코로나 위기 오기 직전까지도 그때 막 10년, 11년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경기 침체가 이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 3월인가 4월이었으니까 지금 딱 5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딱 미국 경제의 확장기 평균을 딱 지났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10년도 간 적이 있으니까 뭐 경기 침체 앞으로 뭐 5년 남았을 수도 있어.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평균치는 일단 지났다라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경제가 지금 이제 되게 좋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좋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모멘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들 많이 얘기하시는 AI 모멘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새로운 혁신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마치 90년대 미국의 IT 호황 때처럼 과거에 없었던 AI라고 하는 신문물이 생겨나서 이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옛날보다는 경기 확장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내세운 정책이 뭐냐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옛날처럼 미국이 뭐 다른 나라들한테 좀 원조를 해주고 우리가 세계 경제의 형님이야. 네. 이런 좋은 시절은 갔고 니네는 니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먹고 사는 거에만 우리는 신경 쓸 거야. 니네들 미국에 와서 물건 팔려면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 사람 뽑아. 이게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거든요. 미국에 보시면 제조업이 막 몰려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조지아주가 가게 되면 막 엄청나게 제조업 몰려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조업 모멘텀이 있고 제조업 모멘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민자들이 막 와가지고 엄청나게 일자리를 얻고 그렇게 해서 월급 받으면 또 미국에서 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 미국 우선주의와 결탁된 이민자들의 유입 그다음에 또 AI 혁명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의 호황기를 조금 연장시키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영원히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도 경착륙하냐 연착륙하냐 이제 이 논란이 있다가 노랜딩 뭐 착륙이 네. 없다 이러는데 노랜딩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언젠가는 착륙을 할 텐데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또는 언제이냐 그 시기와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 미국 경제 침체 시기가 오기는 온다. 하긴 뭐 뭐든지 다 항상 최고 좋을 때는 막 끝도 없이 갈 것 같지만 또 네. 언젠가 또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또 다시 또 내려가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수익률 곡선을 보면은 한 시장에서는 한 2, 3년 정도는 좋을 수 있지만 10년 뒤에는 확실히 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봐야 돼요. 10년 뒤라기보다는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으니까 약간 이제는 그 노란불 정도 켜진 정도. 그러니까 이 10년간의 수익률로 봤을 때는 네. 이게 장기가 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많이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게 온다고 하면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금리 인하가 마냥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이 많이 꺾였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거다라고 뭐 네. 보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뭐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 생각해 보면 저금리일 때 투자가 유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달 금리가 낮으니까.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금리가 낮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물가가 낮고 뭐 디플레이션 환경이고 그래서 금리를 낮춰준다고 하면은 문제는 아닌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금리를 낮춰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영향력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즉 금리가 낮아진 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조달 비용이 낮아진다는 효과가 크냐, 아니면 이 금리를 낮추는 이유가 경기 침체라면 경기가 둔화되면서 발생하는 뭐 기업이익의 둔화라든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 수요가 꺾인다든가 이런 쪽의 악영향이 어떤 게 더 클 거냐를 이거는 이제 대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시장은 어떠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 아닙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뭐 제가 죄송할 건 아니죠. 예. 자산 가격이 우리나라 경제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 오해하시는 게, 야 한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이 되겠어? 부동산이 되겠어? 그걸로 절대 자산 가격 투자하시면 100점 100패입니다. 실물 가격하고 자산 가격하고 따로 노는 경우가 되게 많고, 자산 가격은 의외로 이 유동성의 힘이 더 많이 작용을 하고, 또 이 유동성은 한국 유동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 유동성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이 지금 아직은 경기가 좋은데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를 검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아직 경기가 좋으니까 기업 실적이 잘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도 얻기 쉽고, 그런데 이제 물가가 그동안 높았다가 이제 낮아지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도 낮춰준대. 곧 있으면.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나요? 경기는 아직 안 꺾였는데 네. 금리도 낮춰주니까. 낮춰주려고 저렇게 계속 시점을 잡고 있고, 그러면 자산 가격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또 금리를 인하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고민해봐야죠. 왜냐하면 왜 자꾸 금리를 낮춰주지? 한두 번 낮춰주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뭔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물가도 빠르게 안정이 되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에 상응해서 지금 금리를 낮춰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금리가 낮아지는 거를 좋게 생각해야 되냐, 아니면 금리가 낮아지는 이 경기 둔화가 오히려 본질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맞춰보는 시점이 온다는 거고, 과거의 패턴을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한 번, 두 번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아직 꺾이지 않았는데 금리를 낮춰줬으니까. 근데 이게 누적되고 보니까 결국은 중앙은행도 경기가 뭔가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금리를 낮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돌아보면 뭔가 살벌한 거죠. 그럼 이제 그때가 보면, 야 이게 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경기 침체가 금리가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무서워. 그러면 그런 순간 항상 자산 가격들은 팍 주저앉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보면은 항상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닷컴 버블 이럴 때도 네. 뭐 고점이다 하는데 뭐 계속 가잖아요. 네네. 뭐 끝도 없이 그럼 이제 진짜 가나 할 때 또 꺾이고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사실 이걸 맞춘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제 워낙 또 채권 전문가이시기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확실한 거에 투자하자, 채권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얘기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좀 동의는 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제가 요런 방송 요즘에 좀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이거 시점을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지금부터 뭐 파세요, 뭐 지금부터 곧 위기 옵니다, 뭐 자꾸 이렇게 약간 자극적인 제목을 달려가시는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경제를 보는 저의 그 시계열은 아직은 경제가 강건하고, 근데 물가의 압력이 좀 낮아지면서 과하게 높였던 금리를 낮춰주는 긍정적인 금리 인하 국면이기 때문에 모든 자산 가격에는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주식도 네.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요즘에 에브리띵 랠리라 그래가지고 뭐 웬만한 자산 가격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약간 너도 나도 좋은 국면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어져요. 근데 금리 인하 한 이후에 그때 되면 이제 생각이 좀 복잡해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금리 인하가 정말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그냥 정상화 차원에서 해주는 금리 인하인지, 아니면 마침 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후적으로 해주는 건지, 그때부터는 좀 고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산 가격별로 조금 차별화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가면 그때는 주식보다는 채권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러한 기대들이 이미 최근에 많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그러니까요. 나타나고 네. 있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나는 채권 투자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트렌드에 뒤처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동학개미 운동 코로나 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외 주식으로 가면서 네, 서학개미, 서학으로 요즘은 채권개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이게 보면은 연간으로 개인들이 채권에 투자한 규모예요. 보면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으로 개인들이 4조 5천억 정도 채권을 투자했는데 2022년 가니까
40조. 갑자기 4배, 5배가 빵 튀게 됐죠. 그리고 23년도 가니까 38조. 또 거기선 2배. 그리고 올해 지금 지난주 말까지 따끈따끈하게 6월 14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21조를 샀대요. 개인들이. 그러면 지금 아직 1년 절반도 안 지났으니까 곱하기 하면 40조. 그럼 작년보다 또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2021년도에 4조 5천억이 순매수였는데 지금 10배. 불과 3년 만에 10배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채권 투자 안 하고 있냐는 다 거지. 금리 하락에 지금 베팅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지금 개미들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채권 투자라는 게 개인들에게 되게 상당히 지금은 이제 유행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냐? 왜 2022년부터 갑자기 개인들이 채권을 사기 시작했나? 그냥 단순합니다. 채권을 사 볼 만한 가격대, 즉 금리 수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차트로 한번 좀 보여드리면 2021년 전만 하더라도 지난 한 수십 년 동안에는 이른바 저금리 체계, 그다음에 금리는 계속 하락하는 시기여가지고 야 뭐 금리 몇 푼 받겠다고 채권에 투자하냐, 딴 거 하고 말지, 이랬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고 대규모의 유동성을 풀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국채가 막 4% 나오는 거예요, 금리가. 네. 미국제는 한 4% 중후반, 5자도 나오고. 우리나라 채권도 국채야 3% 중반이지만 뭐 회사채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이 발행한 뭐 후순위채, 뭐 신종자본증권 이런 거는 5, 6%, 6, 7% 나오니까 옛날에는 감질만 나서 투자를 안 했는데 이 정도면 해볼 만하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좀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둔화되는 위험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 정도의 금리라면 채권으로 갈아타서 그동안 벌어놓은 거 내가 안정적으로 지키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들을 지금은 이제 많은 투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마음으로 갔는데 금리가 지금 계속 동결로 쭉 가다 보니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조금 내가 너무 빨리 들어갔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반대로 이젠 진짜 들어갈 때다. 네. 이젠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뭐 동시에 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럴 때는 당장 다음 달부터 내려간다 이게 아니겠지만 지금은 좀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시기라고 봐야 될까요? 그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식을 투자할 때는 가격의 저점에서 사는 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채권은 또 거꾸로 높은 금리에서 채권을 사는 게 우리의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높은 금리 때 채권을 샀는데 얘가 금리가 떨어져서 낮은 금리가 되면 나는 이른바 평가 이익이 생겨요. 채권 값이 이제 비싸지면서 돈을 버니까. 그렇죠. 그리고 높은 금리의 채권을 사서 낮은 금리에 팔면 매각 차익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고점 부분에서 채권을 사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고점 부분에서 채권을 살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이미 지나갔어요. 2022년도에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한번 우리 국고채 10년이 4% 넘어간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 또 뭐 PF 이슈 등등 해가지고 또 한번 4%를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채권을 운 좋게 사신 분들은 지금 뭐 엄청 뿌듯해하고 계실 텐데 그 뒤에 뭐 금리가 단기적으로 급하게 빠졌던 올해 연초에 사신 분들은 또 손실 구간이야 아직도. 그래서 이게 약간 채권도 주식처럼 내가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약간 조금 이 희비가 엇갈리는데 그래도 길게 내다보면 지금 정도 금리 수준은 역사적으로 한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채권을 투자하는 게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금도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개미도 약간 뭐 슈퍼 개미가 있고 정말 작은 뭐 소액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 지금의 어떤 분위기는 약간 좀 고액 자산가 이런 분들도 좀 채권에 많이 좀 투자를 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액 자산가들 중심으로 이제 투자가 됐다가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주식 투자는 좀 쉽게 할 수 있지만 채권 투자는 약간 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채권을 100만 원 뭐 200만 원 살 바에는 뭐 굳이 별로 의미가 없는 적어도 거액 자산가들이 뭐 몇 천만 원, 몇 억 정도 사야 조금 의미가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거액 자산가 영역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제 제가 뭐 이번에 이 북남 와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ETF라는 게 정말 다양한 그 영향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채권 투자의 허들을 많이 낮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ETF도 채권 ETF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증권사 객장에 가서 내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조금 눈치 안 보고 채권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객장에 안 가도 그냥 주식시장에 상장된 채권 ETF를 내가 소량으로 뭐 몇만 원만 돼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접근성이 높아져서 훨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그 아까 보여드리는 그 차트는 실제로 개인들이 채권 투자한 규모만 저 정도예요. 근데 채권 ETF까지 투자한 거 생각해보면
보면 더 많이 지금 투자를 했거든요. 채권 투자의 좀 저변이 넓혀진 부분들이 저는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또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는 어쨌든 뭐 방향성이 좀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네. 좀 안전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채권이. 그러면 지금 채권 투자하려고 하려면 결국에 금리 인하의 시즌이 언제 시작이냐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뭐 올해 미국에서 금리를 좀 인하한다고 좀 보세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전망은 미국이 한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의 속도로 금리를 이제 낮춰가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거는 제 전망이기도 하지만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금리 전망치도 그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거기 점도표에는 뭐 올해 한 번, 내년 4번 정도 뭐 인하가 좀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올해 한 2번, 뭐 내년에 4번,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일단 그 현재 5.5인 기준금리가 내년에는 한 4%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사실은 한국은 우리 경제만 놓고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 눈치 보느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국이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자칫 잘못해서 이게 자금 이탈을 가져올 수 있고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다시 또 수입 물가를 통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목전에 다다른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보다 먼저 스위스, 뭐 네. 스웨덴, 캐나다, 뭐 최근에는 ECB까지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한다면 빠르면 그보다 한 달 정도 먼저 하면 8월 정도께도 금리 인하가 저는 가능하다가 보고 늦어도 한국은행이 한 11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아, 우리나라가 먼저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먼저 하고 싶어 하는데 여건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여건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담보되느냐예요. 우리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통화체계가 우리보다는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뭐 유로화는 기축통화고 스위스는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에서 뭐 신용등급으로는 제일 우수한 나라니까 그런 애들은 미국 눈치 안 보더라도 야 우리는 금리 좀 낮춰도 자금 안 빠져나갈 거야. 뭐 우리는 안전하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맘 편히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은 아직은 불안하니까 확인하고 인하하려고 하는 욕구는 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는 선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음 달에 미국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면 뭐 우리가 조금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죠. 뭐 예전에도 뭐 우리가 먼저 내린 적도 있으니까요. 지난 사이클에서는 또 우리가 먼저 올리기도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추세만 가면 되지 뭐 한두 달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는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채권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면 뭐 누가 돈을 못 벌겠습니까? 뭐 결국에 어떤 뭐 변수들도 있고 뭐 항상 뭐 상황이 또 바뀌기도 하니까 그 지금 앞으로 뭐 한 반년 안쪽에 어떤 뭐 지금 금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 좀 보세요? 일단은 정치적인 변수로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미국 대선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은 또 참 올드보이와 더 올드보이의 재밌다고 해야 되나 어이없는 매치이고 네. 근데 사실 또 현재의 가능성으로 보면 또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되게 큰데 이 트럼프는 정책을 보면은 되게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고 또 되게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쳐요. 왜냐면 뭐 적극적인 재정을 쓴다던가 아니면 세금을 확 낮춰줘가지고 경제 활동을 더 부스트업 시킨다던가 그러면 사실은 다시 경제가 원래는 좀 둔화 사이클로 가야 되는데 모멘텀 받아버리면 다시 또 경기가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다가 또 다시 생기면서 이게 또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다가 애매하게 금리 인하 조금밖에 못하고 다시 금리 인상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미국에서 1995년도에 한번 발생했거든요. 금리 인하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다시 금리를 인상했던 그런 국면으로 빨리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역시 눈여겨봐야 될 거는 트럼프의 귀환 여부 그리고 트럼프가 내놓을 정책이 얼마만큼이나 물가를 자극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가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원래는 금리 인하가 빠르면 3월부터 시작될 거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한 6개월 미뤄졌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올해 1, 4분기 조금 길게 보면 2, 4분기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가가 올랐어요. 근데 유가가 왜 올랐는지 보니까 갑자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인질을 잡아가고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 보복 공격하고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이 또 개입하고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미사일 한 번씩 주고받고 중동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가니까 유가가 그냥
경기 여건과 무관하게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유가 오르면 그냥 바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걔네는 기름값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크니까. 중동에 대한 만약에 불확실성이 다시 생긴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제 금리 인하는 뭐 시간 문제 아니겠어? 라는 기대가 또 무산될 수도 있어요. 네. 그 두 가지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변수이자 위험 요인이 아닐까. 근데 그것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제 지표나 전체적인 뭐 물가의 상황은 금리가 아래쪽을 향하는 방향을 가리키고는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사실 같습니다. 변수라는 거는 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조심은 하자 정도지만 어쨌든 흐름 자체는 좀 인하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럼 결국에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하면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할지 뭐 부동산을 할지 아니면 뭐 채권을 할지 아니면 뭐 이걸 다 해야 될지 네. 고민들을 하실 텐데 결국에 어떤 이 자산 배분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동산만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혀 없고 나는 뭐 현금만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시니까 어떤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좀 어떤 식으로 좀 배분하면 좋나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자산군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유리하긴 해요. 왜냐하면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낮으면 물론 먹을 때 덜 먹을 수 있지만 깨지는 부분을 많이 좀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뭐 하염없이 늘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하게 되면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뭐 이 정도의 자산 구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하라고 그러면은 너무 또 네.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니까 네. 이거를 다 제대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ETF 하시면 되고, 이것도 자신 없으시면 아까 제가 했던 TDF, TIF, 뭐 TRF 이런 거 하시면 되고,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개별 기업 단으로 좀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자산 가격이 조금 버블을 만들어내는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경제 여건상 아직은 경기가 그렇게 큰 침체를 보이지 않는데 그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이 금리가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금리를 조금씩 낮춰줘 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는 당장 나쁘지 않은데 금리 인하를 해준다고? 라고 하면은 사실은 모든 자산 가격 입장에서는 약간 기름을 붓는 그렇죠. 형태예요. 그래서 주식도 좋고 채권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모든 자산 가격들이 다 랠리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지금은 옥석을 가리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자산에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횟수로 이제 뭐 내년 정도가 넘어가서 경기가 확장된 기간이 좀 꽤 길어졌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지가 지금 이제 거의 2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누적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디인가에서는 약한 고리가 조금씩 지금 금이 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는 도망가야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자산 중에서 그래도 확실한 안전자산으로 옮겨 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처럼 금융시장에서 플레이를 한다고 한다면 주식보다는 채권으로 도망가야 되겠고, 부동산만 하신다고 한다면 부동산에서도 부동산 내에서도 위험자산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조금씩 그 안에서의 또 배분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경기 침체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예, 저는 시기로 딱 못 받기는 그렇고 대체로 첫 번째 금리 인하 때까지는 그냥 즐겨도 될 것 같고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얘기될 때쯤이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씩 비중을 옮겨 놓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0 아니면 100 뭐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뭐 현금 아니면 자산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위기감이나 뭐 어떤 이렇게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약간씩 자산 배분을 안전 자산과 좀 위험 자산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조절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님과 함께 자산 배분 뭐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노후 대비도 잘해야 되니까 어떻게 또 연금을 또 준비해야 될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다시 한번 또 부장님한테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